2021년 12월 9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13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으로는 오늘인 12월 9일이 13주차 수업이고 다음 주인 12월 16일은 수업 일부와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였던 팀 발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의 마지막 수업인 12월 23일은 기말고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 경험하였던 그 경험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객관식 7문항과 주관식 2문항으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제는 다음 수업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기말고사는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학기 중에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들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별도의 준비 없이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반장. 네, 제가 아까 다양한 사회 계층하고의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 한 권은 올해 4월 달에 출간된 책인데 수분 고요하지 않다 마들렌 치게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우리 그 반장은 숲하면 생각나는 느낌이 무엇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저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숲하면 이런 동물의 세계의 그런 야생적인 그런 면보다는 고요하고 적막함이 흐르는 그런 정적인 공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결코 숲은 고요하고 정적한 곳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숲에도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대화가 일어나고 있고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숲에는 나무와 풀들과 또 이끼들이 가득한 공간이 숲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반장 생각에는 나무하고 나무가 과연 소통을 할까? 또 풀들과 풀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일까? 또 이끼와 이끼들이 서로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또 소통을 하는 존재일까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반장의 생각은 또 어떤지요? 정말 나무들끼리도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까? 반장의 생각은 어떻지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혹시 반장이 아바타라는 혹시 영화를 보았는지요? 네, 봤습니다. 아, 네. 아바타에 보면 이제 그 많은 장면 중에서 SF 영화니까 참으로 현란한 그런 그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공이 또 어떤 신성한 장소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식물들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환상적인 모습을 그린 장면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장면이 기억나는지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 네. 어렴풋이게. 네, 저는 그 장면이 다른 이제 액션적인 부분보다도 또 인상에 깊이 남았었는데 아마도 이 책의 저자인 마들렌 치게도 같은 느낌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들렌 치게는 그냥 기분이나 느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식물들을 자세히 관찰을 하고 또 여러 실험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옥수수를 재배하면서 옥수수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또 어떤 그 소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옥수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심어 보았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 옥수수를 좀 바짝바짝 붙여서 심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널찍이 띄워서 이렇게 심기도 하곤 하였는데, 이 사람의 관찰과 또 실험의 결과로 보면 이 옥수수가 이제 자라게 되어지면 뿌리보다는 잎이 더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옥수수는 이웃 옥수수하고 뿌리가 먼저 닿을까요? 아니면 이파리가 먼저 닿을까요? 우리 반장?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제가 이 옥수수가 이 뿌리보다는 잎 쪽이 좀 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펼쳐져서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뿌리는 좀 좁은 공간에 있고, 또 이파리는 좀 이렇게 키가 있다 보니까 넓게 또 주위에 이제 펼쳐져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파리가 그 옆에 옥수수하고 이렇게 접촉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 옥수수의 주변에 이제 여러 사방에 이제 옥수수가 자라고 있으면 이 잎이 옆에 있는 옥수수하고 이제 접촉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 접촉이 있었던 옥수수의 뿌리를 파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보니까 뿌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더 뻗어 나가느냐 하면, 이파리가 옆에 옥수수하고 부딪히지 않았던 쪽의 방향으로 이 뿌리가 더 많이 자라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뿌리는 그냥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간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옥수수가 위에 이파리가 부닥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뿌리를 더 많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어떤 우연이 아니라 통계적인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옥수수의 이파리 쪽 그 부분하고 뿌리 쪽하고의 어떤 소통이, 또 어떤 명명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 쪽에 이쪽 방향에는 이 옥수수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땅의 영양분을 그 옆에 있는 옥수수하고 공유해야 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뿌리를 뻗게 되어지면 그쪽에는 다른 이제 식물군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영양분을 이제 혼자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로 하여금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뿌리를 더 많이 뻗을 수 있도록 이런 소통과 또 명명 체계가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또 실험과 또 가설을 통하여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였던 식물들도 또 서로 안에서 소통을 하고, 또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장. 네. 네, 남궁진 학생은 몇 조에 소속되어 있지요? 저 1조입니다. 네, 1조의 조원들이 뭐 능력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소통이 좀 잘 되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좀 뭐 톡 하나 띄우면 한참 만에 오고 이렇게 좀 소통하는데 애를 먹은 팀이었나요? 연락을 다들 잘 모셔서 원활하게 소통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다행스럽게도 1팀은 이제 팀원들끼리의 소통과 의사소통이 이제 별 장애 없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팀이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또 서로 대화라든지 이런 관계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팀은 이제 비난하게 되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도 못한 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제 동물에 비유해서 이 동물만도 못한 사람, 또 못한 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저만 그랬나요? 남궁진 학생?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더 심한 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슨 동물 같은 팀, 동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식물만도 못한 팀, 식물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불리울 수도 있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이파리와 뿌리가 소통을 하여서 그들이 미래에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러한 생존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또 협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옥수수보다도 못한 팀, 또 옥수수보다도 못한 사람, 이렇게 불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팀 외에 다른 팀들도 1팀처럼 좀 소통하는데 조금 더 팀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소통하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25장 거리로 나선 과학자와 과학을 찾아 나선 대중입니다. 교재 22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18세기 프랑스에서 하나의 정신운동으로 대두된 계몽주의 운동은 기성의 권위와 질서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 사회, 종교 전반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변혁 운동이었고 시민 혁명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1784년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아직 미지각 상태에서 잠들고 있는 인간에게 이성의 빛을 던져주고 편견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계몽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근대의 정치 철학자들은 기존의 절대 왕정이 근거로 삼고 있었던 왕권 신수설, 즉 통치 권리를 신에게 부여받았다는 논리를 반박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이성적으로 산출된 법을 만민에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찰하여 그 법치성을 발견하는 지식의 체계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226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18세기 들어 과학은 만인의 행복과 사회적 진보를 위해 꼭 필요한 지식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의 사회적 역할이 종합적인 과학서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운동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드니 디드로와 장르 롱달랭 베르는 1751년부터 약 150명이 이르는 집필진들의 도움을 받아 백과전서 28권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8세기 동안 과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몽주의자들의 노력한 결실이었습니다. 페이지 227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이 과학의 탐구를 통해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재 227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1783년에는 과학의 붐을 더욱 고조시키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인 조세프 몽골피아는 그의 동생과 함께 세계 최초로 열기구에 사람을 태워 공중에 띄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1804년에 장 바티스트 비오와 함께 열기구를 타고 지상으로부터 약 4,000m 상공에까지 올라가 지구의 자기 강도와 고도 관계를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혼자 7,016m까지 올라가 지구의 대기를 조사하였는데 이때 그가 올라간 고도는 향후 반세기 동안이나
깨지지 않는 기구로 남기도 하였습니다. 최초의 열기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렸으며, 이러한 열기구는 18세기에 과학이 도달하는 성과를 대중에게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기만 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더욱더 찬란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교재 229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에 보면, 대중은 기구를 직접 본 사람들은 신기한 과학 실험을 직접 지켜봄으로써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감동과 희망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231페이지 6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18세기 학계들의 특징은 과학이라는 지식을 대중하게 전달하기 위한 대중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협회들은 다양한 종류의 공개적인 실험을 선보임으로써 과학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좁혀 나아갔습니다. 1799년 런던에 설립된 대형 왕립연구의 공개 강연은 특히 유명하였습니다. 교양인으로 스스로를 꾸미기도 하였던 대중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도 어깨로 나란히 하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왕립연구소에는 전기기하에 관한 마이클 패러다이의 공개 강연을 비롯하여 과학의 새로운 분야로 떠오른 화학실험, 천체망원경에 의한 천문현상의 관찰 등을 선보였습니다. 일찍이 소수의 과학자들만이 사용하던 과학 도구들도 이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신비를 나누고 또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231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 이로써 18세기 말의 과학은 유럽인들에게 경이로움의 상징이었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꿈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중은 집단을 이루어 과학 공연을 찾아다녔고 과학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세기에 대중 속에서의 진군을 시작했던 과학은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얻었고 이제 동아시아로의 대대적인 상륙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재 26장 진화론과 인간의 기원, 교재 23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생물 기관들은 각각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카롭고 구부러진 발톱을 갖고 태어난 것은 먹이를 얻기 위해서이고, 바다의 개들이 딱딱한 갑옷을 뒤집어 쓰고 태어난 것은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비록 하루살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며 때문에 단순히 쓸모없는 생명체나 무시당하는 생명체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는 사실상 결과에 의해 원인을 설명하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것은 먹이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먹이를 얻는 결과적인 행위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원인에 대입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교재 2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생물학이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칼 린네는 생물을 강, 목, 종, 종속, 과목, 강문계로 나타내는 생물 분류 단계를 제안하여 현대 생물 분리학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계, 척추동물문, 포유강, 연장목, 사람과 사람 속,
사람으로 개통화하였고, 또 린네는 사람을 또 여성을 기호로 최초로 표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교재 236페이지 12번째 줄에 보면 프랑스의 자연학자 루이 장마리 도뱅통은 약 182종에 이르는 포유동물을 직접 해부하여 그 기관들을 비교, 관찰하는 작업을 하였었습니다. 그는 이 작업의 결과 모든 생물의 기관들이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발전해 왔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하고 이 해부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었습니다. 교재 236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도뱅통의 실질적인 자료가 곧바로 진화론적 사고로 연결시킨 것은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였습니다. 교재 2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1809년 라마르크는 동물 철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동물은 환경이 변화할 때에 몸의 어떤 부위를 더 자주 사용하거나 덜 사용하게 되므로 이때 자주 사용하게 되어지는 부위에는 혈관과 근육이 발달하고 덜 사용하게 되어지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퇴화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린의 목이 긴 것은 키가 큰 나무에 달린 잎사귀를 뜯어먹다가 결국 목이 길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 환경에 적응하여 새롭게 변화된 신체는 후손들에게 유전되고 같은 환경이 지속되면서 그 변화는 점점 고착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237페이지 7번째 줄에 있는 용불, 용설, 회득 형질의 유전을 말해주는 것으로 진화론의 핵심적 이론 배경이 됩니다. 이 라마르트가 진화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고 동물 철학을 출판한 그 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이 태어나게 됩니다. 교재 237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19세기 영국의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으로 해균력을 강화하기 위해 1831년 영국 해군성은 남아메리카의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비글호르에 띄우게 되어집니다. 이때 찰스 다윈은 함께 이베에 탑승하여 5년간의 탐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윈은 당시 여행에서 남아프리카와 갈라파고스 제도를 비롯한 남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5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다수의 신기한 동물을 다윈은 접하였고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와 같은 섬에서 생물들 간의 작은 변이를 관찰하면서 진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교재 239페이지 세 번째 줄 5년간의 항해를 마치고 1836년 10월 영국에 돌아온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을 더욱 확고한 것으로 다지기 위해 항해 중에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진화론의 발표를 미루다가 마침내 1859년 종의 기원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 종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질서이고 자연 선택에 직면한 각각의 종들은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진화론이 무차별적으로 인간의 문제와 결합하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진화론의 등장은 때마침 제국주의 식민지 창탈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19세기 중엽 사회 진화론은 식민지의 찬탈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제국주의는 야국 강식에 근거한
인간 사회의 진화를 자연의 순리로 해석함으로써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미화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훗날 진화한 인종이 미개한 인종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나치스들의 선전 문구에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홀로코스트를 가져온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